죄송합니다만 유족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10년,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 은지의 팔이 제 팔꿈치를 붙잡았어요. 제가 너무 창백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고인은 제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눈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넥타이 핀이었어요.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 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몸을 돌렸을 때 그의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박태준. 제 남편은 늘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사소한 습관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분을 그렇게 쳐다봐요? 은지가 속삭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6살 딸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는 내내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서 상주들을 맞이하는 그 사람. 명패에는 조은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박태준, 10년 전 설악산 등반 사고로 실종되어 사망 신고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여성분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조은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예요. 고인과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 상주를 맡았다고 하네요. 장례지도사? 제 남편은 건축 설계사였는데 10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너무 똑같았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잠깐 나갈게. 곧 돌아올게. 복도에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폴더 속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아냈어요. 8년 전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과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조은석을 번갈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신혼여행 때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 그리고 그의 손이 넥타이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이는 동작. 태준이 항상 하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찬물을 틀어 손을 적시고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신 차려, 윤미선.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태준이 맞아요. 제 남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집에 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은지야, 잠시 망설이다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장례지도사분, 아빠를 닮지 않았니?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 사진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글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10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선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박태준 그대로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은지야, 내일 잠시 이 장례식장에 다시 와도 될까? 왜요, 엄마? 빗속에 서서 장례식장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안 장례식장.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봤어요. 내 남편이었으니까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 박태준이 맞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10년 전 설악산에서 실종된 남편이 맞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은지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에 들어섰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워진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은지야, 엄마 오늘 장례식장에 다시 가볼 거야. 은지가 빵을 씹다 멈추었습니다. 그 장례지도사 때문에요?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마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갈게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기다려요. 평안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는 오후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가 물었어요. 일단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지 확인해보자.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조은석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안내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말했습니다.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손님 찾아오셨다고 전했습니다. 기다리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저와 은지는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제 시선이 자동으로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태준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신혼여행 중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무릎이 떨려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뵌 것 같은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가 태준의 것과 똑같았어요. 네, 어제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서 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식이 1시간 후에 있네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장례식장 바로 옆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은석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7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설악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 가족, 과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가 커피잔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경찰이 지문과 DNA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계곡에서 발견되었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다쳐 지문 채취가 어려웠고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도 제대로 대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게 되었죠. 태준, 아니 조은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신 지금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네요. 복지재단을 통해 조은석이라는 이름의 임시 신분을 받게 도와주셨고 장례식장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이 저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준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특이한 습관이라 놀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장례 지도사가 되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묘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식은 없지만 본능적인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혹시 박태준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제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말을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설악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죠? 어느 산이었나요? 설악산이요. 백담사 근처 계곡에서. 정확히 태준이 실종된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질문들을 해서 죄송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 그가 커피를 마저 마시며 말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요. 그때 그의 왼쪽 팔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보였습니다.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요. 태준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태준이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같아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거의 확신해. 하지만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빠라고 말할 거예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인해보고 그분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도착한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준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의 지갑, 열쇠고리,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진실이 밝혀지면 위험할 수 있음. 미선아, 내가 없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글씨 아래엔 좌표 숫자와 지하 3층 B-12분라고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메모를 이제야 발견하다니. 태준이 설악산에 가기 전에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이라는 표현, 마치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해보니 서울 중심가의 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태준이 다니던 건축 설계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치였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다 태준의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켜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에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설악산에 간다고 했던 날, 그리고 그 후 3일 뒤, 경찰에 연락을 받았던 순간. 산에서 발견된 배낭과 등산화가 남편분의 것이 맞습니까?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계곡 아래 깊은 곳에서 그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계곡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종료했고 저는 결국 사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준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실종 당일 오전에 누군가와 3번의 통화를 했더군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함에는 증거 확보했습니다. 약속대로 만나죠. 라는 마지막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실종은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가 기억을 잃고 조은석으로 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태준이 남긴 좌표로 가볼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내 남편이, 은지의 아버지가 10년간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 휴대폰으로 조은석 선생님의 사진을 몰래 찍어 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옛 사진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기다려요, 태준 씨, 이번에는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남긴 좌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의 낡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미래재단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린 이 건물은 태준의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맞아요. 은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함께 왔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그래, 아빠가 남긴 좌표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어.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나이든 경비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지하 3층, B-12 보관소요.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어요. 예약하셨나요? 출입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당황했습니다. 태준이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은지가 제 옷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 지갑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태준의 유품 중 지갑. 가방에서 태준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상자에서 챙겨온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죽이 낡았지만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열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 박태준. 이걸로 될까요? 경비원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카드네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이라. 그가 카드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태준 님의 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윤미선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박태준 님은 우리 보관소의 단골이셨죠. 꼼꼼하고 신중한 분이셨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태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옆에 있는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박태준 씨, 약 10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고,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큰 폭우로 건물 지하가 침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방문객을 긴급 대피시켰는데 박태준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결국 제가 동행해서 지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날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실종 직전이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B-12는 중앙복도 끝에 있어요. 이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박물관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금속 냄새. B-12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관함에는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엄마, 어떻게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답답한 마음에 가져온 태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좌표 외에 다른 힌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 평소 태준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은지 생일, 태준 자신의 생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021이 아빠랑 엄마가 처음 만난 날이요. 놀란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항상 2월 12일이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셨어요.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맞았어, 은지야. 역시 우리 딸. 조심스럽게 보관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미래재단 내부 감사 자료,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여러 계약서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태준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미래재단 기부금 유용 의혹, 해외 계좌 은닉, 시공 과정 안전 기준 위반. 태준은 건축 설계사로 미래재단의 여러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재단 내부의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은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아빠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은지야.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석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우리가 방금 있던 보관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고 한 남자가 말했어요. 네, 박태준의 카드로. 아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은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 은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가 있었어요. 대부분 문서와 재무 자료였지만 마지막 폴더에는 미선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히 미선에게였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선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미래재단의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어. 기부금 횡령,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재단 이사장 정민석이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어. 지난해 제주 리조트 붕괴로 5명이 사망한 사고 기억나? 그건 안전기준을 무시한 결과야.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인멸했어. 설계 검토를 맡았던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 리조트 사고. 그때 태준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나요. 본인의 설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회사는 그를 의심했었죠. 미선아, 내일 설악산에 가서 정민석을 만나기로 했어. 그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난 그를 믿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줘. 하지만 조심해. 정민석은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야.
영상 속 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너와 은지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내가 없더라도 은지를 잘 키워줘.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은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위험에 처했던 거였어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은지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 아빠는 살아있어.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있어.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정민석을 만나러 갔다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기억을 잃고 조은석이 됐을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윤미선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오늘 미래재단 보관소에 다녀가셨죠? 가져가신 것들, 특히 USB는 매우 위험한 자료입니다.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당신들은 누구시죠? 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불의의 산악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윤미선 씨, 오래된 일을 다시 들춰내면 좋을 것 없습니다. 내일 정오, 보관소 앞으로 USB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은지를 더 꼭 안았어요. 엄마, 어떡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걱정 마, 은지야. 이제 엄마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휴대폰을 다시 들고 망설이다가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조은석입니다. 조은석 선생님, 저 윤미선이에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죄송하지만 당장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지. 당신의 진짜 이름, 진짜 과거에 관한 일이에요. 박태준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카페 구석 자리, 조은석, 아니 제 남편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 설악산 등반 사고로 실종된 박태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조은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악산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뿐이에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지의 첫 생일날,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준이 은지를 안고 제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사진을 건네자 그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인가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윤미선, 당신의 아내고, 이 아이는 은지, 우리 딸이에요. 지금은 16살이 되었지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실종되기 전에 남긴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실종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거예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재단 이사장 정민석,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그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안전 기준을 무시한 일들.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가끔 이런 두통이 와요. 특히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맞닿는 체온.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남편인가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 은지라고 하셨죠? 네, 은지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위험할까봐 오늘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윤미선 씨. 아니,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면 특별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 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확신을 원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2월 12일. 대학 도서관 소설 코너에서 당신이 내게 빌려줬던 첫 책은 노인과 바다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 촬영을 못했죠. 대신 우리는 우산 하나로 비를 맞으며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은 비는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에 놓인 커피잔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내 습관을 알고 있죠?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아내니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가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멜로디가 어떤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의 자장가를 허밍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 태준이 은지를 재울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 놀랍게도 그가 제 허밍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 정확히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이 노래? 제가 작곡했다고요? 네, 은지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밤 불러주셨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꿈에서도 들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꿈.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친구네 못 갔어요.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서. 은지의 시선이 조은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아빠야. 은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은석,
아니 태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아빠인가요? 은지의 목소리에 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생일 2월 8일이지만 호적엔 3월 1일로 되어 있지.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아빠 맞아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슴이 말해주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또다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윤미선 씨, 조은석과 만나고 계시군요. 어제 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뭘 원하는 거죠? USB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조은석, 아니 박태준 씨에게 그냥 잊으라고 전하세요. 10년 전처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과 은지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였어? 엄마? 위험해요. 낮은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래재단 사람들인가요? 네, 정민석 사람들이에요. 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제 아파트로 가요.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태준의 작은 아파트는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은지가 태준의 우산 아래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태준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필요한 가구만 있고 장식이나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나무 조각상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태준이 조각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마치 은지의 인형용 의자처럼. 태준이 은지 6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그 의자의 축소판과 똑같았습니다.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똑같은 의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 인형을 위한 거였는데. 태준의 눈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기억해내는 듯한 표정.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작은 방, 분홍색 벽지, 그리고 소녀의 웃음소리. 은지의 방이었습니다. 태준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태준이 진정된 후, 제가 USB에서 발견한 진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미래재단의 비리, 정민석의 위협, 그리고 태준이 남긴 영상까지. 그럼 내가 정민석을 만나러 설악산에 갔다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가 당신을 해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살려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고, 정민석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는 태준의 침대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운영했던 건축 사무소는 어떻게 됐나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 모든 게 힘들었어요. 태준 건축의 지분은 결국 동업자 김 실장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번역 일을 하며 은지를 키웠어요. 태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기억을 찾지 못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그 눈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당신 눈. 처음 봤을 때부터 익숙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이유를 몰랐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10년 만에 들은 제 이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어요.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지? 태준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층에서 2명의 남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 아까 보관소에서 본 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 정민석 사람들. 태준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서둘러요. 은지를 깨워요.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어디로 갈 수 있죠?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곳이 있어요. 기억은 없지만 늘 중요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설악산 백담사 근처의 작은 산장. 왠지 그곳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어요. 태준이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죠. 은지를 깨워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태준은 작은 배낭에 몇 가지 필수품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가 작은 나무 의자 조각상을 조심스럽게 감싸 가방에 넣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골목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태준이 작은 중고차를 가리켰습니다. 제 차예요. 타세요.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 태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선아, 정말 날 믿어도 될까? 내가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는데.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린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태준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윤미선, 그리고 은지. 내 기억이 모두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건 확실해. 너희는 내 가족이고 이번엔 지키고 말 거야.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정민석의 사람들이 쫓아올 테지만 앞으로는 진실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비는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백미러로 뒤를 자주 살피는 태준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쫓아오고 있을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민석,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뒷좌석에서 은지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창백한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태준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았습니다. 은지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매가 제 어머니를 닮았네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당신 어머니를.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기억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죠. 당신 어머니는 은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항상 은지가 외할머니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하셨죠.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산장은 백담사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아마 안전할 거예요. 그곳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기억을 잃고 불황자처럼 헤맬 때 이상하게도 발길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걷고 그러다 문득 설악산 근처의 오래된 산장 앞에 서 있더군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산장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고 이후에도 종종 찾았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본능은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문은 부서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죠.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20년 전에 지어졌다가 폐업한 민박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산장은 우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곳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곳이라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찾아갔죠. 우리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태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미선 씨, 설악산으로 가고 계시군요. 정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박태준이 살아있다니 참 놀랍군요. 하지만 그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태준이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화 내용이 들린 것 같았어요. 정민석 이사장님, 제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세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태준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도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라. USB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의미 없어요. 10년이 지났고 공소시효도 지났죠. 게다가 박태준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둘 거란 말인가요? 아니요. 박태준의 기억은 절대 돌아오면 안 돼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USB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든 아니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려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정민석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뭔가 할 거래요. 태준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제 기억이 없는 게 그에게 유리한 거였군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계곡에서의 다툼. 정민석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밀었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산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아담한 집,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고 오직 숲과 계곡만이 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정민석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산장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공간은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서 무언가 느껴져요.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낡은 벽난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벽난로 선반을 쓸어내리자 먼지가 날렸어요. 이 벽난로에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어요. 추운 날이었고 누군가와 함께
엄마, 여기 봐요. 침실 쪽에서 은지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은지는 침대 밑에서 꺼낸 낡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열려요.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TM 2월 12일. 태준의 눈이 그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T와 M. 그리고 2월 12일.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이니셜이에요. 태준과 미선. 2월 12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상자는 첫 결혼기념일에 당신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은지가 태어나기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결혼기념일 때 여기에 가져다 놓고 있고 있었나 봐요. 태준이 상자를 손에 쥐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감싸 쥐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요. 놀라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기억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요. 그때 은지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라는 말에 태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예전의 태준처럼. 미선아. 은지야.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은석이 아닌 제가 10년간 그리워했던 박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기억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왔어요. 이 상자를 만들던 날, 우리 결혼식, 은지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정민석, 그의 일도.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정민석은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진짜 책임자였고 내가 설계를 담당했지만 정민석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어요. 내가 거부하자 그는 서류를 조작해 마치 내가 승인한 것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군요. 네, 하지만 그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날 설악산으로 불러냈고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창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검은 세단 2대가 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민석이 직접 왔네요. 그와 함께 4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떡하죠?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뒷문이 있어요. 계곡으로 통하는. 은지를 데리고 그쪽으로 나가요. 당신은요? 내가 그들을 막을게요. USB를 가지고 가요.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안 돼요. 우린 함께 가야 해요. 당신을 다시 잃을 수 없어요. 태준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번엔 달라. 내가 돌아올게. 약속해. 마당에서 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 나와. 이제 그만 숨을 때가 됐어. 태준이 은지에게 다가가 꼭 안아 주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겨우 찾았는데. 걱정 마, 이제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엄마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 계곡 따라 내려가면 작은 오두막이 있었어. 거기서 기다려. 은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조심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미선아.
항상 사랑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은지와 함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곡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비가 내린 후라 물살이 거셌습니다.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정민석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군요, 정민석 이사장님. 박태준. 살아 있었군. 놀랍군.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손을 꼭 잡고 태준이 말한 오두막을 찾아 내려갔어요. 갑자기 산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돌음이었어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산장은 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은지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은지야. 아빠는 강해. 하지만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준을 다시 잃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제 어떡해요, 엄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려야.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민석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낸 걸까요? 윤미선 씨. 은지야. 나야.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옷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 작은 상처도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설명했어요. 정민석과 대면했을 때 10년 전 기억이 돌아왔죠. 그날 설악산에서 정민석이 저를 계곡으로 밀어 넣었던 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민석이 저를 없애려고 했지만 난 탁자를 엎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정민석의 자백이 담긴 대화를 녹음했죠.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산장으로 오기 전 저는 이미 경찰 지인에게 연락해 둔 상태였어요. 서울 서부경찰서 강 형사인데 장례식장에서 종종 만나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후로 과거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강 형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보내고 위치를 알려줬어요. 형사님이 특수팀과 함께 출동 중이라고 했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태준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지를 감싸 안으며 긴장했지만 태준의 표정이 곧 풀어졌어요. 경찰이에요. 정민석의 차는 길목에서 이미 저지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태준 씨, 강 형사입니다. 정민석, 그 일당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덕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태준이 은지에게 다가가 안아 주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깨어 안았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들렸어요. 정민석 체포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어요.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밝혀진 미래재단 비리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고 정민석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는 태준의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태준의 사망 취소와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네. 거울 앞에 선 태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긴장되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흔치는 않으니까요. 태준의 기억은 거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가끔 공백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해냈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 관한 기억들은 선명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은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은지야. 오늘 학교 안 가도 괜찮아? 당연하죠. 아빠가 법적으로 부활하는 순간을 놓칠 순 없잖아요. 태준이 웃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서, 그리고 설악산에서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제 손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본법원은 박태준 씨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법적 신분을 회복함을 판결합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주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의 사연은 큰 관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운전석에 앉은 태준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당신의 집으로. 태준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매일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요. 우리 집은 태준이 사라진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다만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은지의 성장 사진들이 추가되었을 뿐이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구와 물건들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기억을 확인하듯이. 모든 게 기억나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파에서 은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것, 부엌에서 당신과 함께 요리하던 것. 은지가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태준이 은지의 6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인형용 의자. 아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기억나요? 태준이 의자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 표면의 작은 무늬를 따라갔어요. 물론이지. 노란 페인트가 부족해서 호두나무 색으로 마무리했던 것도 기억나.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호두 의자라고 불렀어요. 사소한 기억의 조각까지 돌아온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준은 정말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부엌에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3개의 머그컵에 녹차를 따르는데 문득 10년 전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족을 위해 차를 준비했었죠. 도와드릴까요? 태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요. 그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숨결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미선아. 정말로 돌아왔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성장한 모습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땠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좋은 석으로 살았던 세월은?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외로웠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항상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건 뿌리 없이 떠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네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을 다루는 일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같았달까요?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게 제 내면의 상실감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가 되고 싶어요? 다시 건축가로 돌아갈 거예요? 태준이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장례 지도사로서의 경험이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 어쩌면 치유를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말이야.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왜 장례식장 상주로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처음 봤을 때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은지야, 내 기억은 없었지만 고인이 내 고등학교 은사님이셨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특별한 부탁을 하셔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기억을 잃은 채 이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내 장례식 상주로 세워주세요라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태준의 은사님은 제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기억해 주셨던 거군요.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아, 그날 당신을 봤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 아마 내 몸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은지야. 단지 잠시 헤어졌을 뿐이야.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은지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기억의 상실까지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태준의 몸이 그의 마음보다 먼저 저를 알아봤던 것처럼 진정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가족의 재회와 진실 찾기의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